때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다 아름답지만 보편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생명에 대한 것들 아니면 죽음에 관련된 것들, 생과 사에 관련된 거를 우리는 보편적으로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자연적으로도 그렇고 예술에서도 그런 것들이 표현될 때 그냥 모두가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하고 예술적으로 그러니까는 다 아름답다고 느꼈던 작품들을 이제 20세기 이전의 작품들을 생각해 볼 때 그러한 것들을 표현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칸트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어떤 주관적 보편성이라고 했나라는 생각을 했고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그 피카소나 이런 아방가르드적인 그러한 예술품을 보고 모두 다 쓰레기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는 보편적으로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하고 추함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가 됐었는데 왜 추할까라고 했었을 때는 그거는 우리가 모두가 경험한 보편적인 경험에 기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추함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피카소나 뭐 그 당시에 그런 예술가들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추앙하는 거는 그게 우리 안에 이제 지식이나 경험으로서 계속 쌓여가기 때문에 아방가르드한 작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무관심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나는 생각을 못했지만 내 예전에 그런 성경험적인, 성지식적인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가 향하게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던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제가 미술을 전공하기 전에 그 폼피두에서 폰타나 작업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큰 줄 몰랐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가운데 이렇게 샥 하고 되어 있는데 그게 저한테 순고라면 순고의 느낌처럼 들 만큼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생각해보면 그게 어떤 파멸의 어떤 느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생과 사에 대한 그런 어떤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 어떤 감각이 그거를 폰타나의 작품을 보고 감동을 했나? 어쨌든 저는 계속 들었던 거는 옛날부터 칸트는 여전히 이원론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것 같거든요. 어디선가. 근데 바디오는 그게 아니고 예술 안에 그 과정이라는 게 삶의 과정이든 그 개인마다의 각각의 그 어떤 삶의 어떤 진수라고 해야 되는지 진리라고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것들을 작품을 보면서 이거를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합쳐져 있다라는 것들로 뭐 이야기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제가 서양 철학이나 미학도 잘 모르고 가끔가다 이런 책을 읽을 때 보면은 난 태어날 때부터 동양적인가 보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아무리 서양 미술사를 했고 서양화를 전공했고 어쨌든 되게 그게 더 친밀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까지 나눴을까를 생각하면은 제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뭐 주워 들은 게 전부 다 불교나 뭐 이런 쪽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이론도 쪽에 더 가까운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했고 저한테 조금 더 친숙하고 친밀한 거는 이제 바디우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되게 놀랐던 게 이제 그게 파견 예술인 활동으로 이제 이주민과 만났던 이주민들이 이제 영상 배우고 하는 예술인 센터 같은 데에 이제 파견이 됐었거든요. 맨 처음에 봤던 게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라는 두 분이 만든 이제 다큐 영상을 봤는데 너무 충격적일 만큼 이제 그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분들이 대부분이 여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닐하우스에 문도 제대로 안 잠기는 그러한 곳에서 그 집으로 삼아가지고 그 숙소죠. 숙소, 집단 숙소. 예,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 후에 이제 여러 책이나 이제 자료 같은 것들 읽어보면서 알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뭐 다 그러시진 않겠죠. 미리 이걸 농촌에 데려오신 분들 중에 그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성폭력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쉽게 이분들이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 자물쇠 자체도 이거는 문 자체가 너무 허술하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냥 전선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어디서 아무 데서나 끌고 와가지고 전선 자체도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화재도 너무 잘 나는 그래서 화재가 1년에도 몇 번씩 나고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고 아니 이런 거를 모르다니 이건 작업으로 꼭 알려야 돼라는 이제 분노에 차서 그러한 전시를 이제 하면서 이거를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분명히 이제 듣기로는 저희 뭐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갔었고 독일에도 이제 광부로도 갔었고 여러 나라 이주 노동자로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라는 생각으로 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까는 이제 하와이로 가장 먼저 이제 사탕수수 농장으로 갔던 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주 노동으로 떠났던 케이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하와이로 이주 노동을 떠났던 분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로 사진을 교환하고 이제 하와이로 떠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 여성분들이 그때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이제 40대에서 50대, 70대까지 계셨던 거예요. 근데 갔을 무렵에 30대, 20대 때의 사진으로 교환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나이가 있는 줄 모르고 갔다가 울고불고 난리쳤지만 이제 이미 돈이 없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결혼한 케이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사탕수수 농장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노동이래요.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그 사탕수수라는 것 자체가 잎이 이렇게 칼날같이 그 조금만 스쳐도 이렇게 피가 나오는 그러할 만큼 강인한 잎사귀이기 때문에 그 노동이 굉장히 힘든 노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민을 갔던 그 이주 노동으로 갔던 우리나라 남성들이 맨날 술과 도박으로 나머지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가 안 돼서 이 사진 신부로 갔던 분들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안 했던 독신 남성들의 뭐 빨래나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이제 애들을 키우고 이제 생계를 이어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책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이야기와 접목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주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결혼 이주 여성의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작업을 했던 게 이제 이 전시가 부채를 꼭 진 손이라는 그러한 전시였는데
이 전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담아보고자 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던 거는 이제 사탕수수밭에서 일하고 이제 그런 빨래를 하던 사진신부 이야기랑 여기에는 그 우리나라에 와서 대부분의 농촌으로 그 결혼 이주를 하다 보니까는 깻잎밭에서 일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자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나온 게 있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저는 이제 한 명 한 명 한 명이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세워놨었어요. 그래서 이 사이로 이제 다니면서 자세히 관람할 수 있도록 이 작업이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관조의 거리를 허물기 때문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언뜻 보면 평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저 안에 가려진 어떤 그런 기술, 스크립트가 있는 거고 그걸 읽으려면 가까이 가서 봐야 되는 거죠. 아주 가까이 가서야만 그 가독 가능한 어떤 그런. 근데 가까이 가도 잘 안 읽히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이게 가까이 오도록 유도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좀 거리 좁히기, 그런 이완과 어떤 그런 뭐 이런 것들 그런 관계 맥락이 좀 성립하지 않나. 보통 우리가 이제 그림이라고 회화라고 하는 걸 접할 때 이제 관조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관조의 거리를 지금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근데 저걸 보다 보면 분명히 관객이 무언가 저기에 뭐 쓰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테니까 가까이 가도록 유도할 테고 그리고 가까이 가서 확인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맥락 뭐 이런 맥락들이 하여튼 거리 좁히기 아니면 지난주에도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관객을 움직이게 만드는 주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관조 거리를 이탈하게 하는 뭐 그런 맥락에서 좀 흥미롭지 않나. 물론 뭐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전 에피소드가 이 중요한 이제 주제이긴 한데 이런 것조차도 이제 관조 대상에서 사건 중심으로 작업을 변환시키는 요소일 것 같고요. 그런 접점에서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에 농사할 때 쓰는 안진뱅이 의자를 놔가지고 약간 그게 의자예요? 네, 그 안진뱅이 의자를 놔가지고 사람들이 앉아서 이제 영상을 관람하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그런 느낌을 주려고 설치를 했었고요.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이주민들이 시집을 낸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색과 꿈이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그 시 작가 이제 그 전에 네팔에서의 그 생각했던 그게 한국에 왔었을 때 철저히 자기가 기계가 됐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꿈이 사라졌다는 뭐 그런 시였는데 그게 사진신부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마치 저기 깻잎처럼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놨던 작업이 그 사진신부로 갔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공장으로 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첫 딸인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리고 현재 맞딸. 현재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도 맞딸이 많대요. 그거는 책임감, 가정을 세워 이제 우리 집, 우리 엄마 아빠, 내 동생들이 잘 되기 위한 마음으로 내가 희생하면 되지. 이제 동생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대학까지 보내고 이러기 위해서 딸들이 그 첫 맏딸들이 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맏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머리를 이 둘 다 여성을 그렸는데 하나는 머리를 밑으로 묶고 하나는 머리를 이렇게 똥머리처럼 위로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치에 따라 이제 똥머리 자체가 현대적인 어떤 머리 묶는 방식이어가지고 그랬고 옛날에는 이렇게 밑으로 묶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맞닿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러한 방식으로 걸어 놓은 거는 어떤 원이라고 하는 거 순환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장 완성된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힘을 가해야만 우리가 노력해야만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렇게 캔버스가 아닌 얇은 천으로 이렇게 했던 거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고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야만 유지되는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는 거는 이게 하와이 풍경이에요. 근데 이게 구글 어스를 보면은 다 구글 어스에 한 번씩 들어가 보셨겠지만 그게 그냥 사진으로 그 거리를 가까이 볼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 3D로 이렇게 그 거리를 구현해 놓은 것도 있는데 3D로 구현해 놓은 거를 내가 이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 3D가 이렇게 틀어져서 이게 공중에 이렇게 부양한 듯한 느낌이 이렇게 확 드는데 그게 초현실적인 풍경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 중에서 공장이 있는 지역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공장 지역의 풍경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제가 잡아가지고 그 사탕수수가 거두어지고 사탕수수가 이렇게 하는 설탕이 만들어지는 그 공장이라는 상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그 이질성의 그 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그 칠판 같이 설치된 그 이미지하고 실제 오브제, 의자라고 했던 그 오브제하고 저쪽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게 뭐 이주민들, 뭐 이주 노동자들의 시집이라 그랬나요? 네, 시. 네, 시를 제가 초록색 위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해가지고 프린트해놓은. 그러니까 그 이미지 적어도 가판대처럼 보이는 그 나열된 그 동호반복의 요소하고 의자, 그 노동자들 의자라고 말씀하셨던 거, 그 의자는 뭐라 그럴까요? 적어도 주관적이지 않게 보여요. 물론 그 가판대처럼 보였던 어떤 그 안에 글씨가 이제 자필로 썼다고 하는 측면은 이제 주관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여지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서로 이질적이고 충돌적인 어떤 그런 기법들이 때로는 바닥에 세워지는 걸로 또는 바닥에 놓여진 걸로 또는 벽에 걸쳐져 있는 걸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질적인 요소가 연쇄적 파편으로 이렇게 결합이 돼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한유적 요소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하나의 가치에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자리 바꿈을 하고 자리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와 의미가 하나로 고정되고 결합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정되는 줄 알았더니 자리 이동을 하는 거예요. 변환을 시켜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치환이라고, 이질성의 치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전형적인 포스트 모던 기법인 거죠. 조형 기법. 이질적인 요소,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동일성의 반복이라고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지금 포스트 모던에서 주요한 어떤 그런 동기라고 할까요? 그 동기는 이질성의 치환에 있다. 그런 요소를 지금 굉장히 이제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 작업이 아닌가 싶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방향성 같은 것도 동일성이라고 할 때 보통 제가 캔버스 그림을 보면 벽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뒷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양방향성을 동시에 지지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 관점인 거죠. 이거는 관객을 움직이게 유도하는 거고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어떤 사건의 맥락을 추적할 수 있게 만드는 뭐 그런 방식의 동인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네요. 예. 그러게요. 우리는 이렇게 조각조각 사진으로만 봐서 전시장 전체 풍경은 모르지만 사실은 이렇게 세워져 있고 안준뱅이 의자도 있고 요거는 요렇게 돌면서 봐야 되고 또 밑에 바닥에도 깔려 있고 사실 보는 사람이 여러 가지 형식 자체가 이렇게 교수형을 회화를 교수형 시킨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잔혹한 메시지 같은 게. 자각해. 그러니까 잔혹사 같은 것이 이렇게 바닥에 놓인 거는 편안한데 저는 매달려 이제 있어요. 매달려 있으니까 밑에 거죠. 예. 근데 그 매다는 거를 주문 제작을 했는데 왜 여기 또 타이로 묶은 건 보면 꼭 어디 기성품 해가지고 잘 안 막아가지고 묶은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주문했으면 그냥 연결핀이나 해서 깔끔하게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억지로 묶은 것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음, 그러니까는 원은 이렇게 편안한 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그냥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약간 뭐 기존의 작업이 물성 자체를 보여주는 거하고 어떤 주관화가 굉장히 많이 반영된 이런 회화 작업하고 분명히 충돌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앞서 얘기한 어떤 이질성의 결합, 이 포스트 모던 어떤 그런 조형 조건을 굉장히 통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교과서 같은 느낌이. 뭔가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이 작업은 하고 싶었던 거 모든 세계에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제가 되게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아까 저는 그게 이 작업이 되게 좋은데 잠깐만 저한테는 좀 이게 왜 좀 저거가 저렇게 깔끔한 흰색 벽이나 화이트 큐브 같은 저런 공간이 아니었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저렇게 너무 깔끔한 공간에 딱 팬시하게 보여주니까 너무 그 이야기 자체가 그 작가님이 생각했던 감정이나 뭐 스토리가 너무 이렇게 이쁘게 포장돼서 보여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그것들이 전시되는 것 같이. 그게 너무 전시화돼 있는 느낌이어서 그 자체도 제 생각으로는 포스트 모던 조건인 것 같아요. 전시 효과. 그러니까 어떤 실제적인 공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조형적으로 펼쳐지는 것도 한 방법 문제일 수 있겠지만 기존에 이제 화이트 큐브 공간 안에서 이제 다른 변형된 어떤 그런 관점으로 제시하는 것도 일종의 그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 컨디션에 적합한 어떤 배치 방식이 아닐까. 여기가 그 인천 아트 플랫폼의 그 창고를 개조한 전시장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제가 여기를 선택했던 이유가 여기가 거의 노동자들의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에 여기 인천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여기 자체가 그 옛날부터 그런 어떤 노동자들의 그런 노동이 축적된 그런 장소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한 것도 그러면 저 장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 장소의 장소성, 그러니까 역사성이 그 공간에서 느껴질 수 있는 천장. 뭐가 남아있는 천장이 그대로 남아 있는 그 일제 강점기 시대 때부터 저 창고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계속 틀은 남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벽만 화이트.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 공간은 공간 재생으로 나온 결과물인 거네요.
이거는 이제 제가 물레동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그 5시 반에 퇴근이시거든요. 노동 그 철공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진짜 정성스럽게 손이랑 온몸을 씻으세요. 왜냐면 기름때들이 강하니까 이 되게 정성스럽게 씻는데 이렇게 이분들이 그 노동을 하시다가 나가실 때는 정말 이 온몸을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손발 같은 걸 다 씻는데 제가 이주 노동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던 게 손에 상처들이 많아요. 그게 기계를 하다가 그분들은 특근이 많다 보니까는 이렇게 졸다가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 다친 거를 보여주는데 병원 갔냐고 물어보면 이 컨베이어 벨트식으로 이렇게 쫙 계속 돌아가니까 자기가 빠지면은 다른 사람이 2배, 3배로 일을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못 간대요. 그래서 응급조치만 하고 다시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담아보고자 했던 거고, 이 밑에는 그 사진 신부들이 서로가 서로의 이 사진을 보면 항상 마지막 이제 배에서 떠나기 전 그 남편에게 가기 전에 서로가 단체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에서 서로가 약간 이렇게 팔에 손을 얹는다던가 이렇게 됐던 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그런 이게 떨어졌을 때 그 떨림이나 이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긴장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했어요. 밑에 구조물은 그분들이 마치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마치 앉아 있는 것처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 그림자 때문에 얘 집중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잠시만 끊어. 그리고 얘네가 아까 그 보이셨던 그 뒤에 있는 애들인데 얘가 구글에서 보면은 구글이 필요한 곳만 정교하게 3D로 구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천 같은 데는 중요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쟤네들은 3D로 정확하게 구현이 안 되고 위에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면 이게 대충 보이지만 이게 가까이 갈수록 얘네들은 이게 흩어지고 이게 뭔가 추상적인 느낌으로 변하거든요. 그게 저는 이렇게 자본이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인천 항이고 여기는 하와이 풍경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좀 대조를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 거리 인천에서 하와이까지는 7,617km고요.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인천까지는 3,199km예요. 그 거리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지금 떠오른 건 추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떠오른 거는 80년대인가요? 70년대 말에 80년도에 이제 그 공공 광고판 그걸 보면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망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이제 무슨 인상파 그림 보듯이 하나의 이미지가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그냥 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접근 방식도 만약에 비용이 문제라면 지금 이제 기계적 접근 방식과 어떤 주관적 접근 방식의 차이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비용이 문제라면 그런 접근 방식도 재미있지 않나. 그러니까 좀 아주 오래된 어떤 그런 기술력이 발달되기 전의 상태이겠지만 그런 망점으로 돼서 이렇게 이미지 구현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의 결합 방식인데 저 이제 옆에 여백에 있는 텍스트가
예, 이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 이거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 예. 그냥 써놓은 거지 그냥 작품만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약간 이제 이질적인 요소들의 이제 결합이라고 하면 저 텍스트가 이제 일종의 설명문으로 벽에 부착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될, 이 이미지에 대해서 관객들이 어떻게 접근할지 설명이 안 될 테니까. 아니면 이미지 자체에 문자를 기입하는 방식. 이 아래처럼 지금 여기가 인천항이고 네. 이 위가 하와이라는 거를 우리가 저 텍스트 아니면 가늠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그런 문자 기입 같은 경우를 간결적으로 병치하면 어떨까. 지금 가운데 글씨가 들어가 있는 건 뭐예요? 아, 저기 블랙, 옐로우, 화이트, 골드라고 제가 썼는데 설탕을 블랙 골드라고 했대요. 왜냐면 그 흑인들이 와가지고 노예로 와가지고 만들어낸 게 설탕이잖아요. 근데 노예가 해방된 후에 그 대체로서 간 게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블랙이나 옐로우나 다 그냥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거는 기계나 자본이나 마찬가지인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 화이트 골드도 지금 현재의 자본으로서는 그 저소득층 백인은 흑인이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그냥 그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하나의 자본으로 바라보는 거는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블랙, 옐로우, 화이트, 골드라고 제가 썼어요. 이 부분도 지금 저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 전혀 인지를 못했거든요. 눈이 나빠가지고. 이거는 들여다 봐야지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이제 그 관조 거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오게 만드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 주체를 이제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보면서 당연히 이 작업을 이제 전시장에서 보면 전시공을 마주치면 거리를 두고 보겠죠. 근데 천천히 살펴보다 보니까 아래의 어떤 수치와 기호는 명확한데 저기 무슨 문자가 있는 것 같단 말이지. 그 확인하려고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체를 자꾸 이렇게 그 주체의 거리를 이완시키게 만드는, 접근과 이완을 자꾸 이렇게 그렇게 충동질하는 어떤 이런 식의 그 맥락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고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자 기호로 저게 하와이 제도면 하와이 제도라고 하는 뭐 그런 방식, 이게 인천항이면 인천항의 어떤 부분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의 어떤 그 기호적인 코드를 회화에 결합시키는 것도 좋겠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단편적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 이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이 관객이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 맥락에서 좀 더 이제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저 텍스트를 그 벽면에 같이 병치함으로써 일종의 순혈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게 흥미롭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주관적 회화의 가능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회화가 갖고 있는 어떤 주관성의 표출이라고 하는 측면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보통 미니멀리즘 이후에 미니멀리스트들은 그걸 이제 부정하죠. 주관성의 요소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오브제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미니멀리스트 이후의 설치 미술 같은 경우에는 그 주관성을 극단적으로 배제하죠. 그래서 이제 회화적 양식을 쓰지 않는 거예요. 오브제를 쓰지. 근데 지금 그 오브제하고 회화가 일종의 절충주의처럼 적절히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추 작가님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진폭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회화를 보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 주관성을 해독하는 즐거움이 이 이미지, 회화적 이미지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전달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죄송한데 저 수직적인 이미지는 사탕수수인가요? 이거요? 예, 예. 맞아요. 나무. 사탕수수인데 기호화된 것도 흥미로운 것 같고. 좀 설명을 들으면 이미지 연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회화 안에서는 이제 회화는 설명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화는 묘사 기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기호로 좀 이렇게 적절하게 대체해서 그 회화적 기호, 회화와 기호가 어떤 결합함으로써 암시를 더 주는 이런 작업도 그런 방법론도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그 하와이로 건너갔던 사진 신부가 한국에 이제 그 조선에 있었을 때 하와이를 바라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바라봤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표현을 했던 거예요. 사진 신부가 정확히 뭐예요? 사진만 보고 사진만 시집간 보- 거죠. 사진 아까 전에 근데 얘기했던 그 그거를 신부들. 사진 신부라고 이렇게 특정해가지고 이름이 그때 그 생겨버렸어. 시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1910년에서 24년까지 갔던 그 시기에 그 하와이로 넘어갔던 사람을 역사적으로 그냥 사진 신부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명명하는. 하와이를 보면서 꿈을 꿨을 걸 생각해서. 예, 맞아요. 그 이미지 오른쪽에 재밌어서. 말 박차 같은 이미지는 뭐죠? 이거요. 그 궁궐 위에 얹어놓은 궁궐 지붕. 네, 지붕 위에 뭐 이런 괴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그 명칭이 뭐죠? 그럼 하여튼 뭐 수호신처럼 이렇게 네, 있는 거. 그래가지고 여기는 조선, 저기는 하와이 그런 대로. 이렇게 말 박자처럼 느껴져. 이것도 이미지가 좀 이중성이네요. 저는 왜 말이 나오지? 그걸 가지고 말 타고 이렇게 탁 쳐다나. 그 이미지. 하여튼 이미지가 주는 역시 회화의 가능성이네요. 그 진폭이 굉장히 커요. 제가 느낄 그림이 때. 오히려 표현하기 더 편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매체로서. 도식적이지 않고 예, 어떤 그 연상을 하게끔 열어주는 회화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에 대한 그 진폭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 부분도 거의 기호 같지만 손에 들고 있는 손에 십자나 그 뒤에 약간 두꺼운 파란색 성과 이 위에 시였잖아. 이 저런 굉장히 기호성이 강한 어떤 저런 것들은 거의 뭐 어떤 쉽게 텍스트나 어떤 의미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요? 예, 그거서부터 그 뒤에 이거 뭐 요거요? 예. 이게 이것도 그렇고 그것도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파란색 선도 그렇고 실제 이 여기 이것도 그렇고 이렇게 손을 뻗치고 있는 거구나. 거기에 무슨 뭐 폭발하는 듯한 이미지는 뭐예요? 팔이요? 이거? 그럼 아니요. 뭐가? 예. 예, 요거? 아니 요거? 왜 예. 이게 하와이예요. 하와이. 폭발하고 있어. 빛나고 있어요. 이 어떤 오케이. 다른 사람은 확실하게 어떤 의미인지 못 읽겠지만 이 진짜 이 다 하나하나는 작가님이 그릴 때는 어떤 기호로서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소통돼야 얘는 될까요? 자치기 할 때 포즈예요. 좌측이 나무를 이렇게 해서 딱 던져서 이렇게 멀리 보내는 거잖아요. 네. 나무를 딱 쳐서. 네, 그래서 내 꿈을 자치기를. 보내는 것처럼 에이. 좌측이를 안 해보셨구나. 잡고 있으면 쳐도 안 날아가잖아요. 아, 그래요? 다 치여가지고 딱.
자칙이라고 사회가 네. 아, 이게 리얼하시네. 그리고 맞아.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저기 사람이 있는 것 같네 하고 구상적인 형태를 찾아가는 것들 보면 형태를 일부러 입체감이 있거나 존재감이 있지 않게 그려내서 일부러 숨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다가오기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가 하면 이런 기호적인 요소는 작가님이 인위적으로 필요한 데서 갖고 온 거예요. 한국 지붕에서 갖고 오고 그 위에 뭐 문짝에서 갖고 오고 그리고 뭐 사탕수수의 어떤 도형적인 요소로 굉장히 기호성이 강하게 그러니까 구상적인 형태로 찾아갈 때는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기호성이 강하고 인위적으로 작가님이 어떤 의미를 그게 담아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더 튀어.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보다는 그 표면에서 훨씬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서로를 이렇게 방해하는 구상적인 그림과 이 기호적인 그림이 그런 긴장감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이 그림에서 이제 인물이 거의 이제 인식되지 않게 같은 비슷한 색으로 넣었던 이유는 조선에서 여성이라는 것은 거의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여성은 거의 그런데 이들에게도 꿈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 손에 의해서 손만이 이제 이들 색이 남아 있음으로써 여전히 꿈꾸고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나 자신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를 좀 드러내고 싶어서 손만 색깔을 손만 이렇게 인식되도록 그렸고 나머지는 그 조선이라는 그 세계 안에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반대로 이미지 구성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 여성 이미지라든가 이쪽에 인천의 어떤 오른쪽 한국 이미지가 이제 지배적 표피적으로는 지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성 원리에서 이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간에 회화적 공간에. 근데 그걸 반대로 해석했으면 어떨까?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왼쪽 작업을 봤을 때 그 르네 마그리트의 작업이 떠올라요. 이렇게 돌이 헛공에 떠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성이 떠 있는 작업.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하와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세계가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경의 세상이라고 했을 때 그 세계를 더 크게 이제 부각시키면 어땠을까? 설명이 됐나요? 저 위에 하와이 왼쪽 그림에 저 하와이 섬을 굉장히 마그리트의 방식대로 굉장히 크게 점유하고 평면에서 인천항을 작게 이렇게 묘사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현실과 어떤 동경 사이의 괴리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심리적 어떤 해독의 장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현실의 그 불안정성, 현실의 가혹함을 망각할 정도로 어떤 큰 어떤 그런 대체물이니까 이런 방식도 가능한데 이제 저런 방식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스윙은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모더니즘이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하는 선택을 강요한다고 할 때 방법론에서 포스트 모던은 이것도 저것도 다 가능한 세계로 그러면서 계속 나열을 하죠. 병렬적으로. 그러면 코드가 하나의 코드가 결합을 했을 때 그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변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이 하나로 끝날 게 아니라 그 다음엔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계속 변형되는 어떤 그런 회화적 맥락도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넘어가기. 얘는 뭘까요? 그거요? 그냥 벽체라고 벽. 아니 그래도 너무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앞에만 이렇게 되고 그냥 벽이고 저 하와이와 이 한국 땅의 그 먼 거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앞쪽 대 경계선은 뒤쪽에 다시 이 경계선 파란색이 있으니까 갑자기 이 구조물은 뭘까? 뭐 이렇게 지금 말씀에 떠올랐는데 그 다빈치 그림의 앙굴의 성모라는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 그 앙굴에 해당되는 게 아닐까. 앙굴의 성모. 아 암굴의 성모. 예. 하여간 그러니까 조선의 흑역사. 커튼. 하여튼 뭐 저게 하나의 장막이 아닐까. 조선과 여인을 상징하는 어떤 가림막? 저 멀리서 동이 터 있고 하와이에 거기 빛이 바라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런 비유법. 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무심이 너무 일상이면은 다들 무심하거든요. 무심이 나오네. 무심하고 눈에 담지 못하는 것들이 참 굉장히 많잖아요. 피로하니까. 피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 포커싱 되어 있다 보니까는 많은 것들을 저 역시도 너무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조금 더 그러니까는 이런 그 이주민들의 이야기나 어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랑을 이야기해도 사랑을 모르는 거고 그거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관심과 에너지를 소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람객들이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태도를 갖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러니까는 이 태도가 밖에서 나가서도 어떤 작은 것들, 작은 꽃이든 뭐든 간에 이것들의 소중함에 더 귀 기울이고 집중하고 냄새 맡고 이런 것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객들이 나름의 자발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가오게 하려면 되게 미끼들이 좀 필요하죠. 그렇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하실 때 자연에는 주관적 보편성이 인정할 수 있겠다. 근데 예술에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모든 게 학습이 설득돼야 되고 지성적인 그 사람이 어떻게 알고 있는 이 인식이 기반이 된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실제 작업에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진 신부와 하와이와 이주 노동의 역사, 지금 하와이에서 그리고 베트남에서 한국에 온 사람들 그리고 뭐 저기 블랙, 화이트, 옐로우, 골드 뭐 이런 이야기까지. 그런데 이제 특히 이런 식으로 학습을 요청하고 철저하게 다가오기를 바라면서 그 얘기도 금방 연결되면 예술에서 자유는 자기 권력이다. 지금 작가의 권력을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관객이 다가가는 과정은 그것들이 아주 주관적인 인식에 기반된 이야기 구조가 있지만 어느 정도 보편성을 드러내야지 보는 사람도 그걸 미끼 삼아서 여기 이건가? 이게 이건가? 이렇게 다가갈 굉장한 그 매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파보면 뭐랄까 예를 들어서 저기 블랙
옐로우, 화이트 이렇게 가는 저런 텍스트성 보면 뭐 많은 작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텍스트만 작업으로 탁 때려 넣는 뭐 개념미술 아니면 박이소 같은 사람 뭐라 썼더라 뭐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냥 행복은 뭐였는데? 그림하고 하여간 지금 그런 요소들이 이미 미술사에 쭉 있었고 충분히 사용 방법으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굉장히 읽기 힘들게 그리고는 더 많은 그림으로 회화성으로 얘기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놨어요. 그것도 보면 꽤 구상적인 요소에서 갑자기 이렇게 픽셀섬 같기도 하고 기호 같기도 한 것들이 왕창 한꺼번에 와 있어서 그러니까 언어 미끼를 붙잡고 가기가 실제 관심을 가지고 찾아갔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먼저 이야기 구조예요. 뭐 이야기 구조.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회화성을 다가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정서적인 지금 여성의 존재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의 가리기도 하고 손 그리고 어떤 꿈 이런 것까지 보이는 것에서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그러니까 시각 언어가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확 각인되고 이 얘기의 울림들은 저쪽을 가고 있구나가 보는 사람도 이렇게 함께 진동하면서 함께 이렇게 느껴갈 수 있을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하긴 방법인데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오면서 실제 보면 뭐 저 전시 자체가 한 작업일 수도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렇게 꾸민 거. 그랬을 때 이 그림 하나로 각인되고 전달하는 부분들을 여기에서 저 그 깻잎으로 미끄러지고 저 부채를 등선으로 미끄러지고 그런 틀에서 하나의 전체 작업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으면서 어디에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맴도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맴도는 게 맞죠. 맴돌게 한다. 이제 그렇게 맴돌게 하는 것도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정리한 거는 이게 도식적이긴 하지만 보통 이제 모더니즘을 얘기할 때 유사성의 원리에 기반한 은유의 법칙이라고 보통 이렇게 구조주의에서는 규정하고 있고요. 유사성에 기반한 은유. 네. 그리고 포스트 모던의 어떤 그런 구성 원리는 이질성의 결합 방식인데 그거는 치환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자리 바꾸기라는 어떤 그런 텍스트 제목을 쓰셨는데 그 전에 치환은 자리 바꾸는 거죠. 예, 이동, 변환 이렇게 위치할 때 치환이고 환은 움직이는 거니까 예, 자리 바꾸기라고 볼 수가 있죠. 교환, 치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의 원리거든요. 뭐 구조주의 같은 경우에 언어학, 소시로 언어학에서 기반했기 때문에 그냥 문장 구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와 수어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어와 수어의 관계가 항상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장 구성상, 구성 원리상. 근데 주어가 예를 들면 뭐 지금 이제 추유선 작가라고 했을 때 추유선 작가가 이 작업을 오늘 소개한다 하면 이제 주어와 수어가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것을 대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작가, 다른 날에는 다른 작가가 지난주에는 양혜리 작가가 자기 작품을 소개했다. 그러니까 주어의 틀과 수어의 틀은 유사성의 논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구조주의 측에서 유사성과 그러니까 은유를 해석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질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어, 그 다음에 수로가 있다 할 때 이 주어와 수로의 관계가 계속 변형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사성의 대체가 공간의 원리라고 했을 때 공간은 고정성이니까 어려워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제가 어떤 텍스트를 봤을 때 이제 설명한 상 그렇게 설명했어요. 노새가 이거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들으세요. 노새가 예를 들면 쌀을 운반한다. 그러니까 주어의 틀에서는 계속 주어가 대체되는 거죠. 주어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이게 모더니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의 틀은 주어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 방식인 거예요. 고정성, 동일성의 논리라고 부르죠. 이해되시죠? 근데 노새가 뭐라 그랬지 아까? 쌀을 운반하고 했을 때 쌀은 목적어고 운반은 동사잖아요. 그죠? 주어에서 목적어로 하고 동사로 변형되잖아요. 이건 시간성에 개입하는 것이고 이 요소들은 문법상 다른 요소들인 거예요. 주어의 틀과 목적어의 틀과 동사의 틀로 변환되잖아요. 이걸 치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운유는 아까 지금 같은 자리, 동일성의 지배 원리라고 부르는 것이 모더니즘 법중 주어면 주어만 다루는 거예요. 동사면 동사만 다루고. 가령 예를 들면, 근데 포스트 모더라고 하는 것은 치환에 붙이라는 건 자꾸 자리 바꿈을 하는 거예요. 위치의 변형. 그래서 시간성에 개입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이질성의 결합이고 당연히 그 이질성이 변환된다, 치환된다 하는 이제 지점에서 포스트 모던 어떤 그런 구성 원리의 전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가치로 이 작품을 재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이 작업을 규정하면서 굉장히 많은 코드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이미지 하나 갖고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끄집어냈듯이. 근데 아까 김지석 선생님이 지적하셨듯이 그게 전체의 전체 전시의 이야기 맥락으로 계속 치환될 수도 있겠다. 그때 이 치환된다고 했을 때는 결정론을 갖지 않아요. 의미가 하나로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의미가 변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이 그림이 어떤 유사성이 있어, 연상시켜. 저 개인적으로는 왼쪽 그림에서 르네 마그리트의 어떤 그런 작업을 연상시켰어. 근데 르네 마그리트 그림은 돌이면 돌, 성이면 성체가 굉장히 크게 바다 위에 떠 있는데, 얘는 조그맣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그리트의 어법으로 그냥 변형시키면 어떨까? 차용해서. 저 하와이 이미지가 하나의 성체로, 인천 앞바다는 조그맣게 있고 거대하게 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망상처럼, 하나의 꿈처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성립하는 어법도 있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성립하는, 치환시킬 수 있는 어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동굴의 성모를 연상시킨다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 오른쪽 이미지에서 실제로 그거는 전 15세기, 16세기 그림을 끄집어 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왼쪽 그림은 마그레트니까 20세기 작업을 끄집어 오는 거라면, 미술사의, 그러니까 나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독창성을 가지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치에 변형하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이야기거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리고 계속 자리 이동을 하는, 이런 방식의 어법? 이런 것들이 보인다.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그 유사성의 대체 원리가 포기된 건 아니다 이거죠. 그 치환 안에는 유사성의 대체 원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그 서구 전통 철학이나 그 모더니즘은 이것 아니면 저것 안에서 둘 중에 하나가 상위의 개념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하위의 개념을 찾아서 억압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이분법적 사유의 배타적 어감 논리라고, 이분법적인 사유 체계. 항상 이분법으로 모든 세계의 현상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데아와 현상.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서구 정석 철학의 이제 큰 틀이잖아요. 그런 맥락 안에서 이게 동일한 어떤 가치, 대등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가 다른 하나를 하위에 두고 억압한다는 거죠. 상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은 물질이니까, 그리고 이데아는 정신이니까 정신이 물질을 항상 억압해오는 모습. 그게 동일성의 철학이라고 해서 그게 반복되어 왔다. 서양 철학에서는. 예를 들면 칸트 철학이 선언적이고 초월적이라고 하면 그런 맥락 하에서 연장선에 있는 거로 이제 읽혀진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건 철저하게 동일성의 가치인 거죠. 정신 현상학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우리가 말하는 실존주의까지도 이런 서구 전통 철학의, 현위상학의 전통의 그림자의 연장선에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 맥락하고 전혀 다른 맥락으로 지금 어느 순간부터 이 예술적 문법의 어휘가 바뀌었는데, 그게 동일성의 원리가 아니라 이질성의 원리고, 유사성을 대체하는 원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치환시키는 그런 연결고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설치부터, 회화부터, 뭐죠? 지금 이제 저는 좀 아쉬운 거는 저 문자가, 저 텍스트가 벽의 한 부분이나 어디 전시장 한 부분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법했는데, 그런 모든 어떤 그런 그 전달어법들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치환하는 그런 맥락의 전시 구성이 추혜선 작가가 취하는 방식이 아닌가. 본인이 적확하게 이것을 느끼든 안 느끼든 제가 느낄 때는 그런 코드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니까 관념론과 그러니까 이데아론이 현상적인 삶을 억압하듯이 지배해 왔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서 그렇게 얘기가 되는 이유는 서양 철학사든 서양의 어떤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 발전에 있어서 이성 중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성까지 못 간 것 같고요. 지성 중심의 그러니까 대학 체계와 이제 종교의 지배를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되었고,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틀이 한 개인의 지성이라는 데 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데아라는 게 결정적인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이상이 있다라는 게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동기였고, 그게 20세기 실존주의까지 발전되어 왔겠죠. 강하게. 근데 포스트 모던에 와서 68과 함께 깨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지성은 자기를 고착하는 그러니까 고착된 지성을 이성으로 풀어주지 못한, 그러니까 이성 중심 그리고 계몽에서 얘기한 스스로 생각하라는 틀까지 다가가지 못하고 진리라는 그 구속 속에 이게 맞는 것이다라는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속됐던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모두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풀 수 있다면, 그리고 지성이 그 구속을 견디면서 발전해온 거는 어마어마한 미술에 있어서도 그렇고 볼 수 있는 시선을 고양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성의 진리를 찾는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아마 서양 미술사도 거의 형성되지 않았을 거고, 그런 노력과 함께 전문화와 아카데미라는 어떤 조직화 이런 틀을 통해서 미술 개념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그 발전이 자기 구속적이기 때문에 깨져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동양미학은 이미 그런 부분에 관계적인 철학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판단 기준이
진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대가, 그러니까 현실 세계보다도 변하지 않는 그 진리라는 이상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 계속 심리적으로 느껴왔던 동양 철학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서양이라는 서양 철학과 서양 세계가 없었다면 미술의 발전이 이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더니즘이 해놓은 것들이 구속적이지만 그만큼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지성 중심의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에 있지 않았는가. 근데 그 자신이, 그러니까 지성이 나오면서 마술적 사고도 버리고 신화도 버리고 아직 늘 이성이라고 얘기했던 이성까지는 다가가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구속을 형성한 것 같아요. 그게 깨지고 포스트 모던에 와서 새로운,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지금 동어반복, 아까 설명하신 제가 말하기가 그런데 유사성에 의한 은유가 아니라 이질성에 의한 치환으로 방법이 바뀔 수 있는 근거는 된 것 같은데 계속 시험만 돼 가지고는 전하려는 엑기스를 형성을 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유선 작가님이 얘기할 때에 그러니까 자연미에서는 주관적 보편성이 인정되는데 예술미에서는 어렵다. 학습과 그 사람들의 지성의 내용에 기반되게 되고 그거를 설득해 가야 된다. 그리고 자유는 자기 권력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에서 예술에서 주관적인 보편성이 불가능하다면 유선 작가님의 아주 주관적인 자기 학습과 자기 개념 정립이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려고 그러면 미술로 통해서 가지 않고 그 지식으로 고정된 그 내용으로 통해가는 어떤 다른 길로 돌아가는 내용이 아닌가. 예술미의 학습과 지성 기반의 어떤 설득이 필요하다면 더욱더 주관적인 보편성이 있어야지 서로 소통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시는 과정에서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의 변환, 이런 거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유선 작가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작가가 뭘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 작업을 찾아가는가라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관객이 작가님의 작업을 만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그 배려가 없지 않은가. 그 배려가 뭔가 예술 창작에도 주관적인 보편성이나 아니면 그냥 설명 없이도 꺼내놓은 그림에서 그 의미들이 다가갈 수 있는 미끼들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본인의 과정이야 본인 속에 있는 거지만 그 과정이 남이 따라오기엔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런 고민스러운 지점인데 그걸 제가 제목으로 이렇게 해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을 일단 전시 제목으로 큰 틀을 얘기해놨고 그 다음 부분을 아까 사탕수수와 깻잎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제가 제목으로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관람객들이 이 제목과 이거의 상관관계가 뭘까라는 생각들로 이렇게 계속 따라가는 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저한테 강하게 다가왔던 거는 그 그림으로 대체된 마치 그 이주 노동자들 한 개개인의 얼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성을 얘기하려는 그 구조 빈틀로만 있는 그게 부채를 든 손 그림도 의자 만든 데에서 그런 요소가 있는데 하나하나가
이주 노동자 개인일 수 있다라는 그 존재성을 얘기한 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다 당장 익명성을 갖다 붙여요. 뭐 깻잎이든지 그 속에 그 사람의 일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세하게 한 개인의 자료보다 이렇게 확인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 전체의 경험을 하나하나 개인으로 만들면서 익명적인 보편적인 초록색과 그런 어떤 묘사로 대체해버리는 게 굉장히 좀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주 노동자 개인의 그 각 개인의 존재성으로 얘기를 했다면 도리어 그 개인성들을 더 분명하게 하는 게 재미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 그림의 프레임을 틀을 만들고 했던 그림 그 얼굴 위치쯤에 있는 초록색하고 그 부채를 든 손 위치쯤 앉아 있을 의자를 만드셨는데 이 회화에 와서는 그 어떤 노동자의 개인성이 아니라 작가님의 그러니까 아주 주관적인 표현으로 확 넘어간 이야기 구성으로 그런 부분에서 그 두 설치가 이것들은 따로 나오고 거기에 초록색으로 가려져서 안 보이는 텍스트들이 더 강하게 전달이 된다든지 그쪽 그 작업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집중해서 했어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래서 연결되나 이런 이야기 구조로 저리 갔다 이리 왔다 마구 하는데 그 과정에 그 어떤 여러 개의 작업들 전부 다가 약간 약해져 버리는 치환도 중요하지만 은유도 치환의 토대가 돼야지 된다. 바뀌기 전에 이게 무엇인지가 보는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고 치환해 가버리면 굉장히 손해 아닐까. 이제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이제 그냥 계속 그 작업을 보면서 느꼈던 게 최선 작가님이 이제 깻잎 노동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사탕수수로 호주로 간 저 뭐 사진 춘부라든지 이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최선 작가님이 하실 때 이게 분명히 되게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작가님이 노동자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 뭐 숨겨진 것, 다루지 않는 것들을 얘기를 할 때 분명히 작가님이 만났던 노동자들과 이거를 다큐멘터리나 역사의 어떤 글로써 읽었던 그 차이가 되게 크다라고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진 신부라는 거는 어떤 기록이나 어떤 역사 속으로 작가님이 읽어서 그거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얘기를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신 거고 직접 만났던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들은 그 직접 만났던 사람들의 손이라든지 정확한 포인트들이 작가님한테 남아 있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조금 다른 작업의 형태로 저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차이가 저는 되게 다른 작업,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 그걸 하나로 같이 보여주고 있는 느낌이어서 되게 작가님이 두 개의 차이가 어떻게 좀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같이 다루는 거 안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작가님이 여성이라는 어떤 큰 숨겨진 다음의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모든 것들이 봤을 때 어떤 그러니까 예술을 하는 어떤 작업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더군다나 여성으로서라는 그런 어떤 큰 흐름이 그 안에 내포돼서 그 노동자로 하여금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소통의 하나의 장치로서 이제 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같이 또 들고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 그 약간
그 사진 신부라고 했었을 때 사진 신부에 대한 온전한 그게 아니고 제가 경험한 얘기와 그 책으로 읽었던 이야기가 지금 같이 들어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약간 그런 것들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안 했던 거는 아닌데 제가 그분들한테 막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 이주 노동자분들에게 뭐 본인들의 뭐 일상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책으로 읽었는데 아니 1910년도 20년도에 했던 게 아직도 한국에서? 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우리가 바꿔지는 건가? 계속 노동자라는 사람들을 그냥 자본이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상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그냥 어느 부품 하나로 사용하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신부로 데려왔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때 갔던 신부가 어떤 굉장히 그런 어떤 부품적인 어떤 한 일부로서 사용됐는데 그거를 본인이 본인으로서 사용됨으로써 본인이 이게 옳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자기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갔던 그 과정이나 물론 똑같은 시기도 아니고 이거를 같이 한다는 거는 사실 이 공간적, 시간적인 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엮어도 되나 싶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 깻잎 농장에서도 그 결혼 이주 여성들이 그러한 그냥 어떤 뭐랄까 애를 낳아주고 자기의 그 자손을 만들어주면서도 이 농장이 일꾼이기도 한 거예요. 깻잎 농장은 끊임없이 깻잎을 따야 되는 그러한 노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연결되어서 계속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람이 과연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본으로 이렇게 자본의 눈으로 봤었을 때 모든 것들은 그냥 소모해서 버리는 걸로밖에 이렇게 어떤 그 존재가 아니고 뭐랄까 그렇게 된다는 생각을 좀 들면서 이거는 솔직히 사람이든 동물이든 깻잎이든 이것들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모든 것들은 자본을 위해 종사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 본연의 그 존재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그 존재를 그 자본의 입장에서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망치는 망치인 거고 뭐 핸드폰은 핸드폰인 거라고의 역할밖에 우리는 못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얘가 내 친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제가 조금 우선되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친구일 수도 있지만 나일 수도 있죠. 네, 맞아요. 내가 전체의 부속품으로, 자본의 부속품으로 존재하는 한 언제든 내가 그 영향권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비극적인 어떤 그런 종말론이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충돌되는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포스트 모던 조건을 파편화라고 보거든요. 그 파편화가 끊임없이 자리 바꿈, 그러니까 연쇄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충동은 파편적 충동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모더니즘 그 시기와 같은 동일성의 지배 논리가 내 의식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결정할 수 없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하는 그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주체성을 상실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체성의 소멸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주체성의 성립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주체성은 어떻게 성립하는 거지? 지금 우리 현재에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파편적인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결정 유보라고 하는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유보하자, 끊임없이. 결정을 해요. 작가가 최신 작가 결정하거든요. 이런 방식의 설치를 하고 저런 방식의 설치를 하고 회화도 하고 복합적으로 계속 뭘 해요. 근데 그 결정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연쇄적으로 계속 지연시키는, 결정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전시의 맥락을 꾸려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거대 이제 담론인데,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지배하던 어떤 그런 자본의 논리와 지금 포스트 모던을 지배하게 만드는 후기 자본주의는 양상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축으로, 하나의 가치관으로 자신의 주체를 구성할 수 없다, 지금은. 그건 우리의 일상을 봐도 아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파편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시공간이 아닌, 시공간이 없는 세계, 미디어의 세계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간접 체험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서 동화되어서 살고 있는지. 근데 그 간접 체험하는 시공간이, 그 미디어의 세계가 너무너무 파편적인 거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접하잖아요. 미디어의 세계가 나를 포위하고 있으니까. 주체성의 소멸 상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 포스트 모던의 전제 조건인 거거든요. 주체를 하나로 고정시킬 수 있는 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술적 표현이나 어떤 그런 설치, 전개 방식이 그렇게 파편적이고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이제 전제를 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거대한 힘이다. 사실은 거대한 자본의 힘이죠. 자본이 그렇게 우리를 무력화시켜버렸죠. 하나의 정체성으로 나를 동일화할 수 없게끔 미디어가 그렇게 만들어버렸고, 자본이 그렇게 구성력을 지금 행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지만, 집에 가서는 또 무슨 개그 그런 거 보면서 속 희덕거릴 수도 있고, 또 지금 지금 선전할 때 선거할 때 공감과 분노를 그러니까 이 상황이 끊임없이 맥락이 끊기면서 하나의 동일성의 전체 맥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미디어의 환경에 따라서 내 접속이 계속 변환된다는 거죠. 거기서 흥분과 자극이 일어나는 것 동시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 동시에 즐거움이 일어나고, 그 코드가 계속 변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주체를 어떻게 동일성의 한 가치를 구속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한 예술가가 자기 정체성을 하나의 은유적 방법론으로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런 맥락에서는 그게 이제 결정 유보라고 했는데,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어요. 그걸 상실해버렸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미끄러지는 거죠. 계속. 그런 전제 조건은 물론 거대 담론에서의 자본의 논리, 후기 자본주의의 논리 안에 우리가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그리고 해결책이 딱히 없어, 작가들한테. 해결책이 있다면 이건 또 다른 맥락에서의 어떤 저항이고, 거부고, 그 지점에서 우리는 예를 들면 칸트나 또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하버마스 같은 사람을 다시 한번 통독해 봐야 된다. 그러면 하버마스는 포스트 모던의 끊임없이 저항하는 사람이니까, 이 세계가 변하는 것에 분노하는 사람이니까. 요약하면 이런 거죠. 아직 모더니즘의 세계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성까지는 가지도 않았어. 근데 이게 끝났다고 쟤들이 료타르 이런 애들이, 프랑스 철학가들이 이걸 잡아버리고 포스트 모던 세계를 얘기해요. 주체성을 상실해버렸다, 소멸했다 그러면서. 이건 새로운 담론이거든요. 거대 담론이죠. 모더니즘을 추동시켰던
전통적인 그 자본의 힘과 그 자본의 힘은 어디서 온 건가요? 옛날 지중해 패권을 갖고 충돌했던 그리스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어떤 그런 상황들, 그 주변 국가의 상황들, 전쟁사, 침략사, 지배론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 것 안에서 자본을 구성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촉발된 게 결국은 프랑스 혁명, 대혁명이라고 보통 그러고 그 주축이 뿌티부르주아였다는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렇게 전개되었던 자본의 맥락과 지금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의 맥락은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잖아요. 지금 네, 이제 주체를 결정하려고 들면 실제 어떤 식의 가능성도 없을 수 있지만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어제 살았던 게 나고 지금 하룻밤 자고 나서 나는 그 어제 살았던 한 사람으로서 계속 살고 있다. 그리고 금방 전에 느꼈던 감각이 지금 이 감각하고 내가 지금 새롭게 느끼는 감각을 느끼는 그 동일한 사람이 느끼고 있다. 그리고 매 순간 나는 어떤 결정을 해왔다. 빵을 먹을까, 쌀을 먹을까, 뭐 이런 틀에서의 그 사람의 경험하는 자의 동일성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부정된다면 아마 감각의 어떤 표현도 그럴 거고 생각 자체가 불가능해질 테니까요. 주체가 어떤 실존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결정된다라고 따지면 늘 변화가 있고 아무 불가능한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계속 변하지만 나라는 생명체로서 경험하고 있고 그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고 어제의 느낌을 바탕으로 새롭게 느껴가고 있는 그 부분에서 주체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간 거리 이동을 해요. 여행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선이라고 하는 것과 주체성이 쿠바나 이런 나라에 가서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무슨 내란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국가에 가서 우리의 정체성을 독립성이고 어떤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우리의 정체성을 주장할 수 없죠. 그러면 내 주체가 변형돼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의 맥락에 그 따라서. 상황에 적응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쿠바나 아프리카에 가더라도 내가 한국에서 살았을 때 가치관과 내 판단력을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바꾸더라도 상실하지는 않잖아요. 그 틀 내에서 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거기에 적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시를 할 때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그 커튼 겸 저는 이제 속치마 같다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문을 열면 얘가 이렇게 휙 하고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바람을 아는 치마처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와이에 관해서 꿈처럼 생각하고 지상 낙원처럼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한자로 녹음지 뭐 그런 녹음방초? 맞아요. 그 두보의 시래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인용해가지고 그 천연이라는 사진신부 천연이라는 분이 이제 됐는데 그분의 시를 써가지고 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낙원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모두가 이주민들은 내가 이주하는 곳이 낙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 가면 내가 큰 부자가 될 거고 뭐 편안하게 살 거고 내가 살던 나라에서의 그 힘들고 가장 밑바닥이었던 그 내가 달라질 거야 라는 어떤 그게 있었는데 정말 그러한가 라는 것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를 좀 같이 관람객이랑 같이
나누고 싶었던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